네, 노동법 파이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출된 쟁점을 보고 이번에 어떤 쟁점이 기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가 나눠드린 기출 쟁점표 한번 보시면요. 2012년 1회부터 이제 지금 2018년 7회까지 기출된 쟁점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유사 쟁점으로 나온 사례, 또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모의고사에서는 기출됐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쟁점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이것을 보시고 지금 강약을 좀 조절하셔서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회 기출 쟁점을 보시면 정년조항 시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뭐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 첫 시험에 바로 등장을 했었고, 이게 그 이후에 모의고사 시험에 2번 나왔었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14년도 1차, 17년도 1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 보면 주로 한 3년 내에 나왔던 쟁점들이 다시 실제 시험에 기출이 되곤 하니까 지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회 시험에서 이제 정급명령의 정당성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급명령의 정당성은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고 아주 특이급은 아니어서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전직처분의 정당성, 그 18년 3차 모의고사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직명령의 정당성이 시험에 모의고사에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똑같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단순한 그 전진 명령의 정당성이 나왔다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고 예상했을 때는 그 계열사 간의 전적 명령의 정당성. 그러니까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의 근로 장소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이제 처분을 할 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면, 전적은 이제 사용자 회사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계열사 간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또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포괄적 동의 가능하다는 법리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18년도 3차 제가 모의고사 시험을 채점해 보니까 좀 이 전진 명령과 그 계열사 간의 전적 명령을 헷갈려하는 수험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징계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이제 이문에 나왔었는데, 워낙 또 징계 해고는 아주 특 A급이죠. 징계 해고는 언제든지 시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주로 물어봤던 문제였고, 2014년 3회 시험에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이 이제 위반인 경우에 그 근로자의 구제 수단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수험생들이 좀 불이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조문에 다 나와 있었고 힌트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약간 불이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도 또 징계 해고가 나왔어요. 징계 해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연속해서 절차적 정당성 묻고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단체 규약상 노조와 단체 협약을 했는데 노조와 해고 합의 조항을 위반한 사례였어요. 어쨌든 단체 협약으로 노조와 해고 합의를 하기로 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일종의 이제 합의는 동의랑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해고의 효력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겠죠. 다만 근데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합의를 전혀 하지 않고 사전에 그 본인들이 전혀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고 동의권을 이제 포기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아서 예외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묻는 문제였고, 그다음 2015년 4회, 근데 이게 해고 동의 조항 같은 거, 정리 해고할 때 노동조합과 동의를 하여야 한다. 이런 해고 동의 조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그 해고 여부는 경영권의 하나잖아요. 고유의 경영권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좀 포기하고 근로자 단체와 노동조합과 그 단체 협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는 과연 그 단체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가라는 쟁점이 또 하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올해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일종의 고용안정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유효성 여부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시험에서는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또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이 문제가 됐었는데, 영업양도 법리하시면은 영업이 이제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게 일반적인 법리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고, 이게 기존에 12년 2차 시험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15년도에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당황하셨지 않고 모의고사 문제를 충분히 좀 봤던 학생들이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문에서 징계 해고 사유 및 수단의 정당성, 드디어 징계 해고 사유와 그 수단의 정당성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워낙 중요한 쟁점인데 조금 늦게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5회 시험에서는 위양 예정 금지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 뭐 특별한 그 연수 기회를 부여하면서 의무 재직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무 재직 기간을 이제 연수를 받았음에도 의무 재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뭐 임금을 반환해라, 아니면은 뭐 그 연수 비용을 반환하라, 이런 약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유효한가라는 걸 묻는 문제였죠. 이게 그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위양 예정 금지 조항에 과연 해당하는가라는 거였어요. 이 문제는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는 좀 최근 한 뭐 몇 년 안에는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그다음에 대기 발령의 정당성, 그다음 대기 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기 발령이 이제 일종의 직위 해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판례가 일종의 그러니까 인사권의 하나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견해가 있었고,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해서 좀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판례가 나오기도 해서 이걸 묻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5회 때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뭐 14년 3차 시험에 이미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기 명령과 징계 해고라는 쟁점 자체는 이미 한번 소개가 됐던 쟁점이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모의고사 쟁점과 그 모의고사 쟁점만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쟁점도 함께 파악하시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6회 시험에서는 6회 시험에는 징계 해고를 전면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징계 절차의 위반, 징계 양정, 특히 이제 양정에 대해서 한번 나왔지만, 이번에는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언급을 해서 물어봤었죠. 근데 이것도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쟁점, 특히나 해고 사유 및 수단의 정당성은 15년 사회 시험에 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쟁점이었죠. 그래서 그 아주 기본적인 거를 아주 좀 심도 있게 물어봤던 그런 쟁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징계 부분과 취업 규칙 부분은 언제든지 매년 나올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드디어 임금이 이제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임금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이제 평균 임금이 원래는 지금 뭐 가장 핫한 이슈가 사실 통상임금이었는데, 통상임금보다 조금 더 쉬운 평균 임금이 먼저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중식비 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평균 임금의 산정 제외 특례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조문 그 시행령을 알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여가지고 시행령만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7회 시험도 예전에 그 14년 2차의 특별 인센티브와 평균 임금의 산정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었던 거고, 또 그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그 14년 2차 문제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원래는 평균임금이 뭐예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3개월 이전에 그 임금을 평균해서 나눈 값으로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산정해서 주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
퇴직하기 3개월 전에 현저하게 임금이 줄었다. 그럼 과연 그것을 그 퇴직 전 3개월을 가지고 평균 임금 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근로자의 통상의 일반의 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그 통상임금의 취지에 비추어서 현저하게 그 갑자기 임금이 줄어들었을 경우나 과다하게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직전 연도 3개월이 아니라 그 3개월을 제외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그 나머지 기간 중에 그 퇴직과 가장 가까운 기간을 이제 3개월로 잡아서 계산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출제됐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은 평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먼저 근로자성 판단 문제에서 16년 1차 시험에 임원의 근로자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임원의 근로자성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근로자성 워낙 그냥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특A급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임원의 근로자성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캐디라든가 채권 출심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들이 있긴 한데 그런 판례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명확하게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조금 비교적으로 쉬운 쟁점이 이제 임원이라던가 아니면 학원 강사 같은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착취의 배제 문제,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약간 특이한 법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는데 이제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그런 조건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리인데 이것도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작은 배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시험과 본채용 거부 문제가 이제 15년 1차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험과 본채용은 이제 수습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안이겠죠. 이것도 15년 1차 시험에 나왔었고 수습 문제는 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도 15년 1차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는데 포괄임금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포괄임금제도 이따 같이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분할과 고용 승계. 우리가 이제 그 영업양도 문제가 나왔는데 회사 분할은 또 영업양도 약간 다른 법리가 있어요.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도 16년 3차 시험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 이게 올해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었죠. 정리해고 문제는 아직도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어요. 그냥 일반 징계해고 문제는 나와 있었는데 경영상 이유로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이 정리해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이게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벌써 14년 3차, 16년 3차, 18년 2차 해가지고 3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매우 유력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요건이 조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설시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 조문을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판례 법리를 제대로 소개하는 거, 그리고 그 판례가 요구하는 각 요건들이 확정적 고정적인 것인지 유동적인 것인지 그 법리를 제대로 설시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이 13년 2차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법리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리걸 마인드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도 판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쟁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합의 해지와 해고의 구별 기준. 우리가 합의 해지와 해고로 구별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상황에 어떻게든 이제 내가 회사를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떤 자기 자의로 진위에 의해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나간 것인지에 따라서 진위에 의해서 나간 것이면 이제 합의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타의에 의해서 뭐 권고사직을 했는데 뭐 강제적으로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그랬을 때는 이제 해고,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번 그 17년 작년 3차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거의 문제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구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부당해고 기간 중에 임금 지급 16년 2차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부당해고 법리를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제 부당해고라고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그 근로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모든 임금을 다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다 놀고 있을까요? 어차피 근로 의무 면제됐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다른 회사에서 여기서 이제 근로 의무 면제받는 대신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공제하고 주겠다. 사용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따 또 자세히 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마치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에서는 100분의 70 그 임금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분의 30% 정도는 뭐 공제를 하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부당해고 기간 중에 임금 지급 했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 문제가 15년 3차 시험에 나왔었고 17년 2차 시험에 나왔어요. 통상임금은 워낙 중요한 이슈라서 이번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아까 2018년도에 평균임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통상임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 통상임금 문제가 2018년도 뭐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통상임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양도 가능성 문제가 2015년 3차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실은 그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는 직접 지급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채권 양도 가능한가? 근데 우리 판례는 채권 자체는 양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그 채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전화비체 판례가 있었죠. 여기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17년 1차 문제에서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원칙적으로 뭐 상계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었죠. 이따가 나중에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은 우리 판례가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으로 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지금도 여전히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무효인가? 가장 중요한 게 퇴직금이라는 거는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지금은 이제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었지만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있었는데 이 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은 기본적으로 강행 법규인데 이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겠죠.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는 게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계속 추가해서 특정 금액을 정해서 줌으로써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포기한다는 그런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강행 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이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것도 기존에는 뭐 크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14년 2차 시험에 한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 위반의 효력. 우리가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아주 뭐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부가쟁점으로 이제 추가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쟁점들은 몇 번 나왔었어요. 변호 시험에도. 근데 해고 예고 수당 위반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묻는 문제는 올해 모의고사 시험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나왔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해고 예고
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다음에 이력서 허위 기재와 부당 해고 문제가 이게 모의고사가 시험 2번이 나왔어요. 14년 3차 시험에도 나왔고 올해 1차 시험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니 실제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점이겠죠. 그래서 좀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중 최근 3개월분의 임금의 의미. 사실 이 쟁점이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18년 1차 모의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에도 한번 소개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의고사와 함께 다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이제 기출 쟁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를 우리 기출 쟁점을 좀 위주로 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우리 노동법의 법원부터 나오죠. 이 법원은 이제 사실 이 자체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는 이제 노동법은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만 이제 뭐 개별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그 다음에 뭐예요? 근로계약.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 중에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32조, 33조에 어긋나는 개별법은 위헌이 됐고, 단체협약도 그 헌법의 취지에 반해서 하면 안 되겠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노동법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안 되고, 취업규칙도 단체협약에 위반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하위 조건이에요. 최소한 이건 지켜라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상법 위반인가요? 아니죠. 이건 유리의 원칙에 적용돼서 더 좋은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도 노동법보다 더 좋은 취업규칙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예요. 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그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이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유념을 해주시고, 나중에 또 단체협약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또 새로운 규정을 정할 수 있느냐, 해고 사유가 있다, 단체협약에.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냐, 그런 쟁점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단체 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는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체 협약에서 해고는 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만 하고, 취업규칙에서는 단체 협약 규정을 둘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단체 협약은 해고, 여기서 말하는 그 해고 사유와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해고 사유가 상호 저촉된다. 그랬을 때는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거죠.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그런 규정은 취업규칙은 새롭게 신설할 수 없다. 라는 그 판례 법리가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법리를 보실 때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관행이라는 거가 전면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임금을 지급하는 어떤 특정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었다. 아무런 규정도 없이.
아니면 관행적으로 뭐 무슨 일을 했을 때 해고를 했다던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행이 됐었지만 이게 과연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관행이 법원으로 인정되려고 하면 우리 판례는 엄격하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의 제도로서 규범적으로 이렇게 확립되어 있을 때, 근로자들 사이에서 규범의 의식으로 확립되어 있을 때만 법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실제로 어떤 관행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한 판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좀 그 노동법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법원성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3페이지를 보시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11조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어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조금 더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오면 시행령을 꼭 보셔야 됩니다. 시행령 7조의 2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5명 이상이 이제 상시 사용하는 기간이 그 한 달에 뭐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면 5명 이제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이제 그 2분의 1 이상의 경우, 미달하는 일수가 이제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시행령을 참고해서 꼼꼼히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우리 이제 가번에 4페이지 가번에 판례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그 의미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에서 판례에서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상시라는 건 상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시행령에서 그 박스의 맨 아래에 보시면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포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에는 파견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근로자성 판단으로 가볼게요. 5페이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이 그 2조 1항 1호에 나와 있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만약에 근기법상 근로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2조 1항 1호로 관련 법규로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보통은 근로자가 뭐 퇴직금을 청구한다 그랬을 때 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만 이제 퇴직근태법에 이제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가 물으면 이거는 근로자성 판단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태도를 이제 뭐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판례 태도 묻겠죠.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너무 우리 그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자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종래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법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보통 근로자랑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근로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싫으니까 그렇다면 각종 이제 비용이 이제 청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 같은 게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 자체를 도급 계약이라든가 위임 계약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계약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서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이제 종래 판례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 바뀐 판례 역시도 이거는 같은 법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종속관계를 판단한다. 이거는 그 근로자성 묻는 문제 나오면 반드시 기재해줘야 되는 문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럼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법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그러니까 업무 수행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가, 이게 그 종래 판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이 근로자가 자기 일을 다른 사람을 대신 뭐 도급을 주거나 위임을 주거나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할 수 있다면은 그 근로자로 보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이런 뭐 작업도구나 이런 거를 그 근로자가 스스로 마련했는가 아니면 사용자가 이걸 전부 다 지원해 줬는가도 판단하는데 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건지 또 판단의 요소가 되고, 또 종래 판례에서는 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또 근로소득세의 원정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뭐 정하는 거는 사실 사용자 마음이죠. 사용자가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 안 정하고 인센티브로만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잖아.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근로소득 하지 말고 그냥 너 사업자에 위임 계약하고 우리 사업자로 계약하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세를 내거든요. 사업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좀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이제 그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그 종래 판례는 이것도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로 봤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 같은 거를 이제 사용자가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이럴 때는 그럼 근로자로 보기 좀 어렵겠다. 예전 판례는 그렇게 봤었죠. 근데 지금 방가로 이번에 최근 판례를 보시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이제 기존의 기준인 그 종속성을 판단할 때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을 했다면 지금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그래서 조금 완화됐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최신 판례에서는 조금 변한 중요한 게 감독에서 변한 게 뭐예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그리고 좀 완화됐다는 거죠. 지휘 감독을 받는 그 수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아까 말한 기본급이 정해져 있거나, 그다음 뭐예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거나 아니면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과거에는 이거는 똑같은 그 근로자성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면 이 최근 판례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성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뀐 법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부수적인 조건이다. 기본적인 거는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기본급을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험을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근로자성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근 판례가 바뀐 법리예요. 최근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6페이지에 있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죠. 실질에 따라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그다음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번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 다음에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번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이 중요하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았죠. 그래서 근데 이 판례 법리를 다 암기해서 쓰시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걸 다 암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문자를 좀 만든 것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거라도 이 두 문자에 나온 그런 기준이라도 설치를 하시면 그래도 득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임으로 암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실은 뭐예요?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실질에 따라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종속 관계인지 여부는 실종상의 상은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고 있는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구속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는 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는 보수의 성격, 시위보에, 그 다음에 이제 기소사 경우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는 사회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이 여부는 경우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사용자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단서 조항이 그 뒤에 거였죠. 그래서 실종상 시위보 기소사 경우임을 암기를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또 더 잘 외워지는 두 문자가 있으면 그걸 따가지고 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막판에 시험장 직전에 갔을 때 반드시 본인만의 두 문자가 있어야지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해만 한다고 해서 답안지 현출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노하우로 만들어가지고 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이제 사실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나오면 이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6페이지 그 화살표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최초로 상당한 지휘 감독을 인정한 판례였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앞에 그 종래 판례 구체적 지휘 감독, 현재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변화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상당한 지휘 감독 판례로 전원화 배치 판례로 막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최근에 이런 상당한 지휘 감독 판례가 많아졌다는 거지 전원화 배치로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 판례가 사실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명확한 사실이지만, 우리 시험을 푸실 때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기준으로 푸시되 기존의 판례 경향도 종래 판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셔야겠죠. 밑에 보시면 대학 입시 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대요.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부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시간당 일정하게 정해진 강의 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그러니까 시간당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이 몇 명이든지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서 보수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를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다음에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비록 그들이 학원 측과 매년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용역 계약은 일종의 도급 계약이니까 이거는 민법상 고용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걸 계약의 형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보수의 고정급이 없고, 고정급이 없다고, 이거는 부가적인 수단이라고, 부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을 원천 징수했다. 그다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원래 근로자는 지역의료보험이 아니라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캐디가 나왔었는데, 캐디도 잠깐 보시면 고용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 공급계약을 그러니까 전혀 체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었으며, 캐디피라는 명목의 봉사료만 수령하였을 뿐 실제로 사용자, 그러니까 시설 운영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지급받지 않았다.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전혀, 만약에 내장객 감소로 인하여 자신의 규칙사유 없이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는데, 이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기준으로 판단한 판례였어요. 아래 학습지 판례도 마찬가지, 학습지 교사도 구체적 개별적 기준을 기준으로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근로자성을 부정했고, 세 번째 우리 학원 강사 판례는 방금 봤었죠.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었고, 카드 회사의 채권 출시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는데, 인정한 사례는 이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아래 판례와 부정한 판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이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그 채권 출시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뭐 앞에 판례나 뒤에 판례나 다 똑같이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신규 위촉된 채권 출시원에게는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3개월간 순차로 7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고 수수료는 매월 계산돼서 보통 뭐 적게는 130만원에서 많게는 280만원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아 왔다. 그래서 상당한 상당한 지휘 감독 안에 있었다고 보아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 아래 판례에서는 그 성과 수수료를 보시면 뭐 2003년 6월까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0원, 그러니까 아예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별로 그 성과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커요. 0원부터 해가지고 뭐 400 얼마까지 받은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 아까 리스크를 이윤 창출과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안고 있다고 볼 여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용 종속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였어요.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에 주식회사 임원이 우리 그 2016년 1차 모의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주식회사 임원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한번 그 판례를 보시면 원래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어떻게 선임되나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제 임명하고 또 등기까지 해야 되는 그 엄격한 그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선임 절차, 주총도 안 거치고 그냥 뭐 명함만 뭐 이사, 감사라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주식회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그러니까 위임 계약으로 보고 있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지급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냥 뭐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라고 본다면 뭐 임금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방가로 3번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아까 계속 나온 말이죠.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 의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그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던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2016년 1차 모의시험 1-1문을 보시면 문제에서 A 경영 컨설팅은 갑이 사단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등기는 되어 있네 이 사례는. 이제 등기되어 있다고 무조건 임원이라고 보진 않아요. 법인의 임원인 경영상담사는 다른 임원은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갑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설문에서 이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를 다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럼 먼저 관련 규정을 쓰실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의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퇴직금 청구하는 거니까 퇴직급여 보장법. 우리 변호사 시험 보실 때는 퇴직급여 보장법이 법전에 없어요. 그래서 법전에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이나 8조 정도는 그 암기를 좀 해주시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판단 기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법리 그 10페이지 가나다라를 한번 보시면 가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맨 먼저 뭐예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사용족속 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번에 종래 판례 법리, 다번에 최근 판례 법리 쓰시는데 라번의 소결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정도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지표를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는 최근 판례가 타당하다라는 이제 소결을 내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사안의 해결하기 전에 등기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법리를 이 사안에서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사안의 포섭 한번 볼게요.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문제들을 잘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는 문제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공인노무사 갑은 스스로 특정 기업과 경영상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이 오로지 A 컨설팅 대표인 을의 지시에 따라 담당 기업을 배정받아 경영자문 및 노무 관련 분쟁의 해결 등 법률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상당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특정 기업과 상담을 본인이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시키는 기업에 따라. 그다음에 비록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보통 임원으로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익 배당이나 손실을 이제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익 배당이나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 사례에서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고 또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점에 비추어 사용족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포섭을 했습니다. 그다음 결론은 이제 사안의 경우를 좀 요약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3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아직까지 묻는 문제는 없었는데 근기법 2조 1항 2호에 나와 있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기법의 준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업주는 이제 뭐 법인이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거고 사업 경영 담당자는 뭐예요?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 다번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그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포괄적 위임은 아니고 이제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겠죠. 인사, 임금,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인데 보통은 인사노무부서의 이제 부장이나 과장급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개념 확대에 관한 판례 태도가 있는데 우리 모자기업 관계에서는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모회사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법인권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그러니까 모자기업 관계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자회사의 근로자지만 모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방과로 이번에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 이제 도급 및 파견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를 잠깐 보시면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자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데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 제공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묵시적 근로관계 범위는 혹시나 아직은 우리 모의고사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고용주가 있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갑이라면 이 근로자갑은 처음에 계약을 원고용주와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근로계약. 그런데 실제로 근로 제공을 제3자한테 하고 임금도 제3자한테 받아요. 그리고 이 원고용주는 독자성이 없어요. 다음에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랬을 때는 이 근로자 갑은 제3자와 묵시적 계약 관계에 있다. 실제로 계약을 한 거는 원고용주지만 계약 관계에 있어서 뭐 임금도 이 사람한테 바로 청구할 수 있고 모든 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묵시근로관계 법리였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하지만 아직 시험에 모의고사에도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5페이지 중간착취 금지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금기법 9조에 나와 있고, 나번에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데 근로관계, 이게 의미가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2017년 3차 모의시험에 물었던 거는 뭐였냐면, 갑은 취업 알선의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로 취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묻고 있어요. 또 쟁점을 정리해서는 근로자 갑이 지인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취업 알선의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가 요구되는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기법 9조 중간 착취 배제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 입법 취지도 간단하게 그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간접으로 개입해서 제3자 개입해서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관련 판례에서는 그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소개해주고, 그다음 나번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를 이제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갑은 A 노동조합의 조합 간부를 역임하고 있었대. 그리고 대의원으로 활동 중이므로 회사 취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노동조합의 힘이 실제로 좀 크죠. 특히 조합 간부의 힘이. 실제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취업 알선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금기법 9조의 중간 착취 금지 규정에 반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이 취업 알선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금품을 수령한 이상 중간 착취를 배제하는 입법 취지상 근로기준법 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실제로 취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15페이지 혹시 뭐 차별 처우의 금지가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의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고평법, 기간제법 등에서도 별도 차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차별은 뭐예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의미합니다.
업무의 성격,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차별해야 되는 경우에는 차등 대우라도 금기법이 금지하는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은 직책 내지 직급별 정년 차등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근로 성질이나 내용, 그다음에 근무 형태 등 재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정년의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요. 그 관련 판례 보시면 그 16페이지 원고 교환직렬에서 인력의 잉여 정도,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는 교환직렬의 현재 정년에 대한 교환직렬 직원들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교환직렬에 대하여 다른 일반직 직원과 비교해 5년간의 차등, 정년 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약간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교환직 직렬과 일반직 직렬을 정년을 5년간의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서 유효하다고 보았죠. 이 판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이 있어요. 관련 판례에서 고평법 제8조 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에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 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 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그래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차별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이것에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근로계약에 대해서 이제 명시의무 위반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시 나오기 좀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19페이지 위약예정 금지가 나왔는데 위약예정 금지도 시험에 전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시면, 우리가 근로계약 불이행한 경우에 위약금 얼마를 근로자가 지급한다 이런 약정을 하면 이거는 위약예정 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약예정이라는 거는 어떤 민법상의 위약예정이라는 건 어떤 계약을 위반했을 때 특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는 거겠죠. 근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이제 계약에 위반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어떤 특정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위약예정 금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특정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는 가능해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약예정 금지를 한 규정은 실제로 손해가 얼마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 금액을 특정해서 약정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의무재직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게 그 교육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또는 임금을 환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무재직 기간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경우, 이 경우에 약정 내용이 교육 비용 등 소요 비용을 반환하는 약정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도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근로자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근로자가 재직 기간을 유학을 갔다 오자마자 다른 회사로 전적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해외 파견이나 연수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거여서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해외 파견은 근무의 대가이거나 필요 불가결한 경비인 경우에는 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약예정 금지한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임금 반환 약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임금은 반환할 수 없다. 쟁점 3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채용 내정과 시용 문제가 나오는데 시용 같은 경우만 한번 보시면, 시용은 이제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그 직업 적성과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이제 고용되는 제도이죠. 근데 이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문제가 2015년 1차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보유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좀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채용 거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정식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보다 좀 넓게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쟁점 4 문제에서는 근로자 갑은 시용기간 마지막 날에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학생운동 경력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서 그 법률은 시용의 의의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관련 규정은 해고 사유 23조, 해고 예고 제도 및 적용 규정의 예외 26조, 35조를 같이 언급을 해주시고 판례 법리에서 법적 성질을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이라는 거 아까 그 위에 설명하신 거 쓰시고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여부도 가점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수습 3개월 우리 그 금기법 35조 및 그 시행령 16조에는 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해고 예고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그럼 먼저 해고 예고의 적용 여부를 보시면 이 갑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쳤으므로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고 예고는 뭐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서는 비록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유보된 본채용 거부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시용 근로자가 시용 기간 중에 나타난 업무 수행 평가 등을 토대로 한 업무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안의 경우는 뭘로 판단했어요? 갑은 그 원래 시용 기간 중에 회사 업무를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 높게 평가를 받았고 학생운동 경력은 면접 시 고지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해고를 본채용 거부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타당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였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근로계약의 효력에서는 이제 상위법 우선 원칙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잠깐 쉬었다가 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